안녕하세요. 예. 자, 붙죠. 오늘 6주차입니다. 그렇죠? 6주차.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거 확인 학습 한번 하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우리 5주차 했던 겁니다. 한 개밖에 안 했었죠, 그때. 예, 그래서 10번 체계잡기 10번 도시정비법의 도시정비사업 체계도 이거 하나 했었는데 이거 하나 체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했던 게 기본 방침 정했던 거 기억나세요? 누가 정했죠? 그렇죠. 국장이 기본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럼 이 기본 방침은 뭐냐면 도시정비법에 대한 도시정비 사업 전체에 대한 틀을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 거의 출제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그걸 가지고 이제 각 지역 부분,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뭘 짠다고 그랬죠? 기본계획. 그래서 정비 사업에 대한 기본 계획을 짭니다. 그래서 기본 계획 짜는데 이 기본 계획을 짤 때 기준이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첫 번째가 이제 뭐냐면 몇 년 단위로 수립하죠? 그렇죠. 10년 단위로 수립합니다. 누가요? 수립권자가. 그리고 이게 제대로 짜져 있는지 몇 년마다 타당성 검토요? 5년마다. 이 타당성 검토도 누가 하죠? 수립권자가. 그리고 항상 그 계획을 짤 때는 그 계획에 대한 기준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기준은 누가 짜죠? 국장이. 그래서 작성 기준과 방법은 국장이 짜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 계획을 그러면 짜는 자가 수립권자라고 얘기했는데 그때 수립권자 누구였죠? 도시군 관할구역 장 중에서 군수만 빠졌죠. 그렇죠? 군수만 빠진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그리고 시장이었죠. 시장. 물론 시장은 대도시장과 대도시장이 아닌 시장으로 나눠지지만 그냥 시장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군수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간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수립권자가 수립을 했으면 승인받기 위해서 하는 거 맞죠? 그래서 승인을 받게 되는데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는 자기가 직접 확정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시장 중에서는 이제 대도시장과 대도시장이 아닌 시장으로 나눠진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쪽 부분 이제 직접 확정한다. 대도시장은. 그런데 대도시장이 아닌 시장은 위에 있는 누구한테? 그렇죠. 도지사한테 뭘 받죠? 승인받아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기본 계획에 대한 것은 끝난 거예요. 이제 기본 계획. 그럼 그 기본 계획을 보고 이제 뭘 하게 되면 되죠? 그렇죠. 우리 지역 정비구역으로 지정해 주세요 하고 정비 계획에 대해서 안을 올리게 됩니다. 그게 입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비 계획에 대해서 짜게 되고 입안을 하게 되고 그때 입안권자가 누구였죠? 그렇죠. 시장, 군수 등. 통틀어서 얘기하면 시장, 군수 등. 즉 세 번째 서열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위에서 짜고 그다음 밑에 세 번째 서열에서 안을 올리고 그리고 다시 위에서부터 구역을 지정한다. 그래서 V 기억나시죠? V. 그래서 기본 계획에 대한 정비 계획에 대한 입안권자를 보면 바로 여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었습니다. 물론 광역시 군수도 포함하고요. 이걸 통틀어서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시장, 군수 등이라고 줄여서 얘기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입안을 해서 올리면 구역을 지정하는 지정권자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지정권자는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지사는 자기네들이 정비 계획에 대한 입안을 올리고 자기네들이 뭐한다? 그렇죠. 직접 구역을 지정한다. 그런데 시장 군수가 세 번째 서열이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안을 올리면 그에 대해서 도지사가 보통 결정하는 게 원칙이었잖아요. 근데 예외적으로 정비 사업에서는 예외적으로 시장 군수가 안을 올리고 자기네들이 직접 뭐 할 수 있도록 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줬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이 직접 지정. 그다음에 구청장 등이 나오는데 특별시에 있는 구청장은 누가 구역을 지정하죠? 특별시장이. 광역시에 있는 구청장과 군수가 입안을 해서 올리면 누가 지정하죠? 광역시장이 지정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통틀어서 보니까 뭐가 되더라? 시장, 군수 등이 되더라. 도시군 관할구역 장이 되더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정비구역 지정까지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사업 시행자가 뭐 하면 되죠? 사업 시행하면 되죠. 근데 항상 사업 시행하기 전에 뭐 하죠? 계획. 무슨 계획? 사업 시행 계획.
보통 우리가 도시개발법의 도시개발 사업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실시계획이라고 얘기하는데 정비법에서는 그걸 우리는 다른 말로 시행계획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개념인데 단어를 다르게 쓴다고 얘기했습니다. 사업에 대한 분리를 위해서, 구분을 위해서. 그래서 보시면 사업시행계획을 짜게 됩니다. 당연히 사업시행계획은 누가 짠다고요? 사업시행자가 짜야죠. 그렇죠? 항상 계획은 사업시행자가 짭니다. 그럼 사업시행자가 계획을 짜고 난 뒤에는 행정청에 뭐 받아야 돼요? 인가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인가를 받게 되는데 항상 제가 얘기했지만 구역이 정해지고 난 뒤에는 그 구역을 정한 자는 이제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구역 정해진 곳은 세 번째 서열이 정해진 거 맞죠? 그래서 정비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세 번째 서열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럼 모든 사업을 진행해 나갈 때 인가권자는 누구다? 시장, 군수 등 세 번째 서열이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 계획을 세우면 인가를 해주는 자는 누구다? 시장, 군수 등 인가를 해주게 됩니다. 그럼 인가를 해주고 이제 고시까지 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겠지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고 얘기했죠. 바로 이 인가 부분을 고시가 되고 난 뒤에는 그 고시로부터 이제 어떻게 해줘야 돼요? 그 토지 등 소유자가 존재한다고 그랬죠. 왜? 이건 정비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도시가 존재하는 거고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뭐 해야 돼요? 일단 나가 있어야지만 정비를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금 권리를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당연히 그 권리를 인정해 주는 증서를 줘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뭐가 돼요? 분양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분양을 할지 말지 먼저 결정할 권리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한테요? 토지 등 소유자한테 사업 시행자는 며칠 이내에 120일 이내에 통지를 하도록 돼 있다는 얘기예요. 분양 통지를 하도록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할 사람과 하지 않을 사람들이 각각 이제 얘기하겠죠. 그리고 난 뒤에는 이제 통지가 되면 이제 통지 받은 날로부터 그죠? 분양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양 신청을 하게 되고 분양 신청은 바로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 시행자에 하게 되고 그때 이제 기간이 있다고 그랬죠. 왜? 신청 기간이니까. 얼마부터 얼마까지 하고 연장이 된다고 그랬어. 그래서 제가 분양 신청의 대가 누구였죠? 362. 그래서 날짜가 30일 이상부터 60일 이내. 그리고 연장한다 그러면 한 차례 20일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분양 신청이 다 모여야지만 끝나야 되죠. 분양 신청이 다 끝나야지만 무슨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그렇죠. 분양 계획, 즉 관리 처분 계획이라는 것을 세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분양 계획 부분에 대한 내용이 바로 관리 처분 계획이다. 이 관리 처분 계획은 누가 짜죠? 그럼요. 사업 시행자가 짜게 되고 이것도 계획이니까 당연히 뭐 받아야 돼요? 인가 받아야 행정청의 인가를 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업 시행자가 계획을 짜고 난 뒤에는 이것도 똑같이 인가를 받게 된다는 거. 누구한테요? 시장, 군수 등한테 인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시장, 군수 등은 인가를 한 걸 고시를 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뭐 할 수 있어요? 이제 공사를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공사 착수가 된다고 얘기했죠. 그럼 이제 공사가 착수가 되고 이제 공사가 완료가 됩니다. 그럼 공사 완료되면 항상 완료되고 나면 바로 뭐냐면 이걸 내가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하는 준공 인가를 받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도시개발법에서 도시사업일 때는 뭐였죠? 준공 검사라고 얘기했고 우리가 정비법에서는 정비사업에서는 준공 인가라고 얘기합니다. 나 인가를 받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됐죠? 그래서 보시면 준공 인가 이런 말을 쓰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전체적인 정비 사업에 대한 내용들이 다 정리가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바로 정비법 전체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여기 앞쪽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V 여기 있는 정비 계획 부분이 밑으로 내려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V 부분. 그리고 그 다음부터 또 이 사업들도 모두 세 번째 서열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렇게 V로 갔다가 쭉 내려오는 거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죠? 이게 이렇게 기억나시죠? 오케이. 이게 정비 사업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이렇게 이제 정비 뼈대만 잡으시면 나중에 기본 과정 1월달 가서 여기다가 뭐죠? 살을 이제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 살이란 게 바로 뭐죠? 뭐 기출 지문이겠죠. 지문. 그 지문들을 이제 붙여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많긴 많아요. 많긴 많은데 만만치는 않죠. 근데 이제 뭐 하나씩 해봐야죠. 뭐 피할 수는 없잖아요. 뭐 어차피 해야 되는 거 그렇죠? 그래서 기초 과정 때 이 뼈대 부분이 어느 정도 잡혀 있으면 거기다가 살을 뭐 올리는 것들은 크게 많이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암기니까. 그래서 일단 뼈대부터 잘 잡아주자. 그게 가장 큰 것 중에 하나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뼈대 붙이는 뼈대에다 살 붙이는 작업들이 1월 달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1월 달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1, 2, 3월 달에 기본서 가지고 살을 붙이고 그 다음에 이제 3, 4, 5월 달에는 이제 합격서라는 걸 가지고 이제 하게 됩니다. 합격서라는 것은 뭐 요약 정리 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그 책 가지고 끝까지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과정별로 이렇게 커리가 딱딱 나누어져 있는 게 뭐 계속 이제 어떤 내용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처음에는 뼈대를 세우고 그 다음에 하나씩 살을 붙여 나가는데 기본 과정에 통해서 기본서를 통해서는 큰 덩어리를 붙인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게 기본서를 가지고 흐름을 쭉 잡으면서 아 이런 부분이 있구나.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3월 달부터는 책이 기본서 책이 한 780페이지 정도 돼요. 두껍죠. 왜냐하면 그건 앞으로 계속 여러분들이 실무에 나가서도 보셔야 될 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본서는 버리는 게 아니에요. 실무 나가서도 볼 수밖에 없는 책입니다. 다른 건 안 보더라도 공법책은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법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말 그대로. 항상 기본서는 합격했다고 버리는 거 아니에요. 물론 중간에 바뀌는 부분도 있지만 그건 바뀌는 거면 찾아보시면 돼요. 근데 자기 손때가 묻어야 보기가 편하거든요. 그래서 그건 절대 다른 책은 버려도 되는데 공법책은 절대 버리시면 안 돼요. 기본서는. 그건 계속 나중에 참고용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편에다가 책을 꽂아놓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개국을 하게 되면 개업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꼭 그 꽂아놓고 한 번씩 보시면서 아 이거였구나 이렇게 찾아보시고 하셔야 돼요. 그게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수험을 이제 하나 해나가려면 줄이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걸 한 200페이지, 200페이지도 조금 더 작을 수 있을 거예요. 한 180페이지 그 정도? 그 정도 선으로 줄이는 게 바로 합격서입니다. 그럼 그거 가지고 이제 계속 끝까지 보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왜? 기본서를 반복할 수는 없잖아요. 너무 두꺼우니까. 근데 기본서를 보는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체 참고 사항을 통해서 한번 훑어봐야 되니까. 아 이런 식으로 지문이 되구나. 법조문이 이런 식으로 형성이 돼 있구나. 그걸 보는 게 1월 달부터 3월 달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루어져요. 그래서 뭐 기본서나 이런 것들은 뭐 아마 다 나가게 될 거예요. 근데 추가적으로 이제 부교재가 이제 1월 달부터 나가는 게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쓰는 부교재는 이제 제 같은 경우는 암기장을 쓰게 되고 그다음에 3월 달부터 쓰는 이제 부교재가 주교재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합격서 그 두 권이 이제 여러분들 별도로 이제 구입할 책이고 나머지는 뭐 별도로 구입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아마 기본적으로 다 나갈 거예요. 책 자체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암기장은 아까 얘기했듯이 뭐냐면 기본서에 있는 시험 문제 나오는 기출 지문이 있죠. 그 지문들을 기본서를 가지고 공부하기가 힘드니까 그걸 이제 들고 다니면서 만드는 소책자입니다. 소책자가 되고 그게 이제 키워드 암기장이라고 해서 15개의 기출 문제를 분석해 가지고 딱 만든 책이에요. 처음에 제가 첫 강의할 때 설명했던 것들 있죠. 그겁니다. 그게 이제 한 200페이지가 되고요. 소책자니까 A4보다 작고 B5보다 작아요. 들고 다니기 편하게 링 제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예약 판매가 들어갔어요. 예약 판매에 들어갔고 지금 최근 12월 26일 늦어도 28일 날에는 배송이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구입하시고 뭐 제 수업 예전에 들었던 분들은 재수하시고 하신 분들은 거의 다 그 책이 되게 좋은 걸 알기 때문에 뭐 구입하시고 많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워낙 많이 또 구입하시고 해가지고 구입하자마자 베스트셀러로 올라갔어요. 진짜로 1위로 올라갔어요. 근데 그게 예약 판매인데도 불구하고 예약 판매잖아요. 예약 판매 바로 다음 날 바로 1위로 올라갔어요. 그게 그냥 1위가 아니고 수험생 자격증, 공무원 책 다 통틀어서 1위예요. 여러분 잘 체감을 못 느끼는데 에듀윌 중개사 1회로 처음이에요. 처음이에요. 그게 다른 공무원 부분 다 합쳐가지고 그런 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렇게 하면 야 오시면 돈 많이 벌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인세를 받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 전액은 인세 전액은 제가 다 기부합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나중에 추가적으로 여러분이 더 사야 될 합격서 있죠. 그 책도 마찬가지로 그 책도 나중에 나오면 그 책의 인세를 제가 받는 전액은 다 기부합니다. 나중에 기부하는 부분은 밴드에 아마 올려서 이렇게 기부했습니다 보여드릴 거예요. 매년 그렇게 했으니까 뭐 이번이야 특별하게 그렇게는 아니고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뭐 그걸 다른 교수님 보고 그렇게 해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건 부교재이기 때문에 주교재가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추가로 돈 내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사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제가 뭐냐면 제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당연히 그건 제가 갖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기부하는 걸로 해서 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여러분이 기부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할 거고 제가 뭐 가져가는 거예요. 제가 뭐 돈이 많아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돈이 많고 지금을 떠나가지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12월 28일 시험을 보잖아요. 시험 보면 그런 하나하나가 여러분이 행한 하나하나가 나중에 시험 볼 때 하나를 찍더라도 그게 또 하나 더 맞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어떤 선한 부분 때문에 제가 하는 거지 뭐 제가 돈이 많고 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아, 오시면 돈 벌려고 절대 아니에요. 뭐 제가 가져가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얘기했지만 그래서 그거 아니더라도 뭐 먹고 사는데 그게 지장이 없습니다. 저 어차피 저 뭐 집도 있고요. 그다음에 차도 있고 집에 가족들 먹고 사는데 뭐 좀 부족하면 좀 덜 먹으면 되고 또 집에서 저 쉴 때는 한 끼밖에 안 먹어요. 새끼 다 못 먹습니다. 집에서 놀 때는 한 끼만 먹어야죠. 그래서 한 끼만 주니까 또 주는 대로 먹고 이렇게 됩니다. 뭐 그렇게 하면 되죠, 뭐 그렇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자료 서비스. 고퀄리티 명품 자료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자, 오늘 제4편 건축법 6주차 부분 들어갑니다. 6주차 부분 들어가는데 1장 총칙이고 2장이 건축법의 건축물의 건축, 3장이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그리고 4장이 지역 및 지구안의 건축물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 장에 대한 개념은 크게 기초 과정에서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바로 뭐냐면 건축법에서는 체계를 잡고 체계가 2개 나옵니다. 2개. 건축법 전체 건축에 대한 내용, 인허가 부분, 신고하는 부분에 대한 전체 체계를 하나 잡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그 체계라고 하긴 좀 그렇는데 암기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 그 암기해야 될 사항이 너무 어려워요. 솔직히. 그래서 보통 학생들이 이거는 그냥 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체계 부분에 넣고 하게 되는 부분, 특히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무 나가면 또 많이 하게 되고 시험에도 많이 나왔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해서 오늘 체계를 2개 잡을 겁니다. 건축법에서는. 그래서 오늘 건축법 끝내면 그다음 다음 주에는 이제 뭐 주택법하고 그렇게 진행해서 마무리하는 거죠.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조금 보셔야 될 게 281페이지 보세요. 여러분 교재 281페이지. 어떤 분들 그런 얘기도 해요. 아니 그래도 집에서 싫어하지 않느냐. 왜냐면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항상 생각해요. 저도 이제 그렇게 배웠고 앞에 서서 뭔가를 가리키고 선도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선한 영향력을 베풀어야 되는 게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다고 세상은 바뀌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달라진 게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나중에 또 그 마음 한구석에 나도 합격하면 나중에 내가 계약을 해서 뭐 몇 프로 정도는 또 이렇게 좀 힘든 사람한테 줘야지. 그런 생각도 가질 수 있잖아요. 왜? 그게 이제 나눔을 하면서 뭐가 그렇다고 세상이 얼마나 바뀌겠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나 하면서 나를 알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조금 행복해질 수 있다면 난 그걸로 족한다고 생각해요. 뭐 세상을 바꾸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나를 통해서 다 행복해질 수 있다면 나를 아는 사람만이라도 뭐 그러면 좋은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공법도 되게 힘들고 어려운데 조금 뭔가 모르게 좀 재미있고 제가 앞에서 미친 척하지만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무 답답하니까. 원래 제가 성향이 이렇게 그런 성향은 아니에요. 그런 성향 아닌데 그래도 이게 공법 그런 성향이에요. 그래. 그래서 공법이라는 게 워낙 딱딱하니까 제가 앞에서 미친 척을 안 하면 이 공법이라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정말 힘들어요. 공법을 한번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알아요. 이게 정말 힘들고 딱딱하고 힘들다는 거. 근데 이제 같이 이렇게 소통하면서 하는 거죠. 자, 보시면 281페이지 보시면 총칙 부분이 나오는데 뭐 재정 목적은 건축법은 크게 안 보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용어 정의에 보시면 대지가 나옵니다. 대지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을 뭐라 불러요? 대지라고 합니다. 지목 중에 우리 대 아시죠?
대가 돼 있으면 바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공시법에서 여러분들 많이 보게 되는 지목 중에 하나가 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의 필지에 하나의 대지가 존재한다. 물론 두 개가 존재하는 경우도 예외적으로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시험 문제는 그걸 가지고 우리가 공법에서는 많이 다루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시면 주요 구조부 나오나요? 아, 이거는 이제 시험 문제에서 24회, 27회 두 번 나왔어요. 물론 그 전에도 나왔는데 20년대 20회 정도부터는 두 번 나왔습니다. 최근에는 근데 지금 안 나왔기 때문에 나올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책에 나온 부분 가지고 한번 체크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보시면 주요 구조부라고 나오는데 여기 구조라는 얘기가 나왔죠. 자, 보시면 구조가 나왔는데 구조가 뭐냐 도대체? 구조가 뭘까요? 뼈대입니다. 뼈대. 건물의 뼈대를 구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 구조라고 앞으로 나오면 건물의 뭐다? 뼈대. 그럼 주요 구조부라는 것은 뼈대 중에서도 되게 뭐한 거예요? 중요한 거. 함부로 손대면 건물이 무너질 수 있는 거. 그런 걸 주요 구조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 그런 거구나. 그래서 주요 구조부에는 뭐가 있냐면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는 뭐죠? 바닥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바닥이죠. 여기 밑에 있는 바닥, 이게 위에 있는 바닥입니다. 이 바닥을 함부로 손대게 되면 건물이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너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함부로 바닥은 손대면 안 됩니다. 이거는 특히 뭐냐면 이 바닥은 밑에서 화재가 났을 때, 불이 났을 때 불이 위로 올라가는 걸 막아주는, 화재를 막아주는 방화라고 얘기해요. 그 구획의 개념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방화구획이란 말이 건축법에 나오게 돼요. 방화구획은 층간 방화구획이 있고 그다음 면적상에서 수직으로 이렇게 방화구획을 하는 게 있습니다. 아, 그런 거구나. 그래서 함부로 손대면 안 돼요, 이건. 아, 그런 거구나. 그런데 이게 손대면 무너질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주요 구조부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만약에 바닥 중에서도 땅하고 붙어 있는 곳 있죠. 땅 위에 올라간 바닥, 보통 기초하고 같이 쓰는 건데 그 바닥 부분은 땅 위에 있으니까 그 바닥은 없다고 해서 건물이 무너져요? 그건 아니죠. 땅이 있으니까.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바닥 중에서도 무슨 바닥은 최하층 바닥은 주요 구조부로 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런 거구나. 근데 최하층 말고 그 다음에 있는 것은 땅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탱하는 게 없으니까 당연히 무너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최하층 바닥만 뭐가 아니고 주요 구조부가 아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주요 구조부가 됩니다. 그다음 또 하나, 지붕 여러분 아시죠? 지붕 뭐 기와도 있고 올라가잖아요. 그 지붕을 틀을 짠다는 얘기. 틀. 그럼 틀이 없으면 건물이 또 뭐죠? 뻥 뚫려 있는 개념이 되는 거니까 당연히 지붕 틀도 뭐가 되는 거예요? 주요 구조부가 되는 겁니다. 아, 그런 거구나. 그다음 보시면 여기 뭐 나오죠? 기둥. 이게 뭐예요? 이게 기둥이잖아요. 이건 다 아실 거예요. 기둥부. 여기도 기둥이 많이 박혀 있는데 이 기둥이 바닥을 지탱하는 거예요. 그럼 이 기둥을 만약에 내가 인테리어를 하다가 내부를 좀 바꾸고자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인테리어 할 때 인테리어가 뭐냐면 수선이에요. 말 그대로 수선. 간단한 수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손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건물이 무너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함부로 인테리어 할 때 기둥을 손대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기둥도 주요 구조부. 그런데 여기 기둥과 이 기둥 사이에 조그만한 기둥이 하나 들어갑니다. 그걸 뭐냐면 사이 기둥이라고 얘기해요. 기둥과 기둥 사이에 들어가는 거. 또는 다른 말로 줄여서 새끼 기둥. 아주 귀엽다고 그래서 새끼 기둥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귀엽다고 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 이 작은 기둥은 그냥 받칠 용도가 있어서 쓰는 거지. 이거 자체가 없다고 해서 건물이 무너져요? 아니에요. 주된 기둥은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들어가는 기둥은 주요 구조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사이 기둥은 주요 구조부도 아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계단 중에서도 여러분들 건물 내에 있는 우리가 주로 이용하는 계단이 있죠. 그걸 주 계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주 계단도 함부로 손대게 되면 건물에 지장을 주게 돼요. 그래서 이 주계단, 왜냐하면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밑으로 내려가야 될 거고 위에서 내려온 힘도 받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 계단도 손대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뭐가 돼요? 주요 구조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주요 구조부가 막히는 경우가 생기죠. 피난을 해야 되는데 주요 구조가 막힌다고요. 그러면 어디로 가죠? 옥 외로 나갈 수 있는 계단이 또 있다고요. 그럼 피난 용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계단이 없다고 해서 건물이 무너져요? 그렇진 않다고. 그래서 옥의 계단은 주요 구조부는 아니에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옥의 계단도 주요 구조부가 아니다는 얘기예요. 됐나요? 그다음 또 하나.
여기 뭐가 나와요? 내력벽이 나오죠. 벽인데 역자가 무슨 역자일까요? 그렇죠. 힘역자. 내자는요. 암내요. 예. 힘이 냄새가 나는 거예요. 예. 암내가 아니고 이 내자가 무슨 내자예요? 견딜 내자. 예. 자꾸 이걸 암내라고 얘기하는데 암내 아니에요. 예. 무슨 내자다? 견딜 내자. 아, 힘에 대해서 견디는 벽을 뭐라 불러요? 내력벽. 여기다가 이렇게 쭉 설치해서 이렇게 벽을 설치해서 이쪽과 이쪽을 구획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벽이 위에서 내려온 힘을 버티는 거예요. 그걸 내력벽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버티고 있는 힘을 떼는 순간에 이게 무너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벽은 함부로 인테리어 한다니 수선할 때 손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걸 손대는 순간에 대수선이 되는 거예요. 그냥 수선이 아니면 뭐죠? 대수선이 된다고. 그럼 대수선과 수선의 차이점이 있느냐? 있죠. 대수선이 된 순간에 뭐 받아야 돼요? 허가를 받아야 돼요. 물론 신고하는 케이스도 있고. 그래서 함부로 뭐냐면 이걸 손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인테리어 공사라고 하는 것은 그냥 수선이죠. 그런 수선은 간단한 것은 그냥 시청이나 구청에다가 신고하지 않고 어디에만 신고하면 돼요? 관리사무실에만 신고하면 돼요. 관리사무실에만 우리 인테리어 공사한다고. 이게 그런 차이점이 큰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함부로 손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함부로 손대는 순간에 이제 나중에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이제.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인테리어 공사 잘 모르고 이게 내력벽인지 모르고 손을 대가지고, 왜냐하면 건축주가 주인이 뭐냐면 이거 좀 답답해, 이게 터달라고 이렇게 하니까 아 그래요? 터는 순간에 잘 안 터져요, 이게. 이걸 부수는 순간에 잘 안 부서진다고 느껴요, 그거를. 근데 해달라고 하니까 나중에 이제 그때는 모르는데 누가 신고가 들어갔다든지 아니면 혹시라도 화재가 났어요. 화재가 나서 문제가 생겼으면 이게 이 부분이 또 화재를 구획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럼 이제 그 모든 부담 자체가 나중에 문제가 생겨요. 보험에도 문제가 생기고 규칙 사유가 누구한테 있느냐 그걸 따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함부로 손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게 바로 내력벽. 그러면 힘에 대해서 견디지 않는 벽은 B자를 써서 비내력벽이라고 그래요. 칸막이란 거 들어보셨죠? 칸막이가 바로 뗐다 붙였다 할 수 있는 거. 그런 거는 함부로 손대면 안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뗐다 붙였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건 비내력벽. 이렇게 됩니다. 그럼 다 아는데 하나 모르는 게 하나 나와요. 뭐가 나와요? 보란 건 처음 들어보시죠? 네, 잘 보이지 않아서 그래요. 어디 있냐면 보시면 여기 기둥 보이나요? 기둥 보이죠? 이 위에 바닥이죠? 위층 바닥이에요. 그러면 이 기둥과 기둥 사이가 넓으면 이 바닥이 이렇게 휘어질 수 있죠. 그렇게 휘어지면서 파괴될 수 있다고요. 그걸 막고자 이 기둥을 옆으로 눕힌 거예요. 기둥과 기둥 사이 눕히다. 여러분 판 있죠, 판. 판을 대고 사람이 올라가면 무너지니까 밑에다 강목 같은 거 짜서 붙이잖아요. 그 강목의 개념이 보예요, 이게. 이게 바로 보입니다. 근데 왜 모르냐면 이게 판을 통해서 안쪽이 안 보이도록 숨겨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보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보를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지하에 가면은 이 반자라고 얘기합니다. 이 위에서 판을 대는 거. 그게 없기 때문에 이 보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보는 함부로 손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주요 구조부. 그런데 여기 보가 있고 여기도 보가 있는데 여기 보 보이나요? 작은 거. 이 작은 거는 다른 목적으로 들어간 겁니다. 힘에 대한 받는 것보다는. 그래서 이 작은 보는 없어도 크게 건물이 무너지진 않아요. 그러면 작은 보는 주요 구조부도 아니다. 그래서 보세요. 여기 작은 보는 주요 구조가 아니다. 됐나요? 그럼 이 보는 무슨 보가 되는 거예요? 큰 보가 된 큰 보. 근데 큰 보는 그냥 보라고 얘기해요. 큰 보라고 하지 않고. 아시겠죠? 원래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큰 보, 작은 보 이렇게 구별해야 되는데 영어도 틀려요. 큰 보는 거드라고 얘기하고 작은 보는 빔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영어도 틀려 이게. 외국에서는 그렇게 나눠서 쓰는데 우리나라는 그냥 보 이렇게 쓰는 거죠. 실무에서는 큰 보, 작은 보 이렇게 나누지만. 그래서 이 보는 큰 보를 얘기하고 이 보는 함부로 손대면 안 되는 주요 구조부나 이렇게 된 거예요. 하지만 뭐는 작은 보는 없애도 크게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주요 구조부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다음 주요 구조부가 아닌 것은 또는 주요 구조인 것은 인 것만 묶어져 있는 것은 이런 박스형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개념을 이해하시면 문제의 답을 찾기가 되게 편하고요. 나중에 가서는 어차피 건축법이나 주택법은 암기해야 될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이해를 했으면 바로바로 암기를 하셔야 돼요. 왜? 그래야 바로 답을 찾으니까.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주요 구조부는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해서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돼요. 자, 여기 보세요. 제가 이제 수업을 하다가 예전에 한번 수업을 하다가 막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학생들이 자꾸 웃어요. 왜 웃나 싶어서 왜 웃어요? 그러니까 바지가 터진 거예요. 워낙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근데 바지가 터진데 어디 갔냐면 주요 구조부 있는 데가 터진 거예요. 와, 이거 끝장난 거죠. 그래서 집에 전화해가지고 바지 보내달라고. 주요 구조부가 터지면 바지 보내주기. 그래서 주요 구조부는 바지 보내주기 이렇게 됩니다. 되나요?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되죠? 그러면 뭐 주요 구조부를 가리기 위해서 바지 보내주기. 됐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것만 외우면 이게 뭔지를 몰라요. 주요 구조부를 가리기 위해서 바지 보내주기. 이렇게. 그러니까 건축법에는 이렇게 암기해야 될 게 꽤 많아요. 종류가 나오니까. 종류는 어쩔 수가 없어요. 종류는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그게 이제 바로 나오려고 하면 이 종류는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길지 않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은 간단하게 앞자를 따서 이렇게 외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볼게요. 여기서 또 하나. 차양 보이나요? 차양? 차양이 뭐냐면 이거죠, 여러분. 여기 햇빛을 가리기 위해서 설치한 거. 이게 차양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보통 어디냐면 주동 출입구 맞죠? 사람이 이렇게 서서 여기 보시면 이거 나오죠, 이거. 뭐 눌러요? 번호. 요새는 보통 뭐 안구 인식으로 보통 많이 하죠. 아니에요? 안구 인식이라면 심장 이런 거 하잖아요. 심장 이렇게 갖다 대면 바로 열리고. 요새 그런 거 안 해요? 요새도 번호 눌러요? 언제적인데 지금도 번호 누르고 있어요? 예. 그래요. 하여튼 그래요. 곧 그렇게 될 겁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여기가 주동 출입구인데 여기를 이제 가리고 있는 이게 바로 차양 햇빛을 막기 위해서. 그럼 이게 없다고 해서 건물이 무너져요? 아니죠. 그래서 차양도 뭐가 되는 거예요? 주요 구조부가 아니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에듀윌 유료회원으로 가입을 했더니 친구 추천 이벤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아는 사람들한테 추천을 다 해줬어요. 근데 친구들이 결제할 때마다 10만 원씩 받았거든요. 그래서 한 지금까지 받은 게 200만 원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27회 때. 건축법령상 주요 구조부에 해당하지 않는 것만 모두 고른 겁니다. 바로 나오죠. 예. 지붕틀은 맞죠? 바지 보내주기 할 때 바지 지지. 그 다음에 보내주기 할 때 주. 그러면 기역 니은은 맞죠? 이거 맞고. 그런데 사익 기둥은 기둥 중에 사익 기둥 아니라고 얘기했죠. 바닥 중에서도 뭐는 아니에요? 최하층 바닥 아니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아닌 걸 찾는 거예요. 이걸 또 주요 구조인 걸 찾아가지고 기역 니은을 찾는 분도 있어요. 근데 다행이죠. 왜? 기역 니은을 찾는데 없어요, 이게. 그래서 다행이에요, 이게. 이게 만약에 답이 기역 니은이 있었다 그러면 아마 기역 니은을 답하신 분도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잘 보셔야 돼요. 뭘 물어보는 건지. 이렇게 되고 아는 거, 해당하지 않는 걸 찾는 거기 때문에 디귿과 리얼이구나. 그때 한번 다시 보는 거죠. 답은 3번. 됐나요? 이렇게 추려. 그래서 주요 구조부를 외우기 필요한 겁니다. 됐죠? 그다음 이제 밑에 보시면 건축물이 나옵니다. 건축물. 우리 건축물 기억나세요? 건축물. 우리 전에 한번 제가 또는과 과, and, 오와 인 거 설명하면서 제가 이 건축물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건축물이라 하면 일단 어디예요? 토지. 땅에 정착돼 있어야 돼요. 움직이면 안 되니까 정착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런 공작물 중에서 뭐가 있어야 된대요? 일단 지붕. 지붕과 이렇게 돼 있어요. 지붕과. 그다음 뭐 있어야 돼요? 그렇죠. 기둥 또는 벽입니다. 기둥 또는 벽. 이렇게 돼 있어요. 지붕과 기둥 또는 벽. 그래서 여기를 괄호를 하셔야 되죠. 여기가 또는이니까. 그래서 뭐냐면 지붕과 기둥, 지붕과 벽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해석을 잘 하셔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지붕은 당연히 있어야 되고 건축물이 되려면 이걸 받치는 거는 기둥이 있어도 되고 벽이 있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두 개가 또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제가 밴드 문제 낼 때 이 두 개를 바꿨다고. 앞에가 기둥이고 뒤에가 지붕이고 엄청나게 질문이 많이 들어옵니다. 왜 틀렸나요? 왜 틀렸어요? 전 모르겠습니다. 계속 질문이 들어옵니다.
왜 그런지 아시겠죠? 이 앞에 기둥이 가게 되면 기둥이 가고 여기에 뭐가 돼요? 지붕이 되게 되면 잘 보시면 기둥과 지붕 이건 맞아요. 근데 기둥과 뭐가 돼요? 벽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건축물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두 개 자리 바꾸면 틀린 겁니다. 즉 지붕은 뭐가 되고 필수적인 요건이 되는 거고 이 두 개 중에 하나가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 자리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건축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됐나요? 네,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니은은 지금 그렇게 안 보셔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건축물 종류에는 동그라미 기역과 니은 티것이 나오는데 기역 니은부터 보면 자 뭐가 나오냐면 고층 건축물이란 게 나오죠. 그죠? 고층 건축물. 그러면 고층 건물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럼 몇 층 이상을 고층이라 그러지? 그럼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고3이죠. 그렇죠? 고3이죠. 그래서 고층은 얼마? 30층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그런데 30층 이상 뭐라고 돼 있어요? 이거나 30층 이상이거나라고 돼. 이거나. 그럼 이거나는 뭐죠? 또는이죠. 또는. 그리고 뒤에는 뭐냐면 왜냐하면 층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높이로도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자 건축법에서는 층의 구별이 없을 때는 한 층의 높이를 얼마로 보냐면 4m로 봅니다. 한 층의 높이를. 그런데 주택법에 가게 되면 층의 구별이 없을 때 한 층의 높이를 얼마로 보느냐? 3m로 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공동주택이 주택법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주택법에서 우리가 얘기할 때 공동주택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면 공동주택 아파트 잘 생각해 보시면 층고가 그렇게 높지 않죠. 그게 바로 이제 3m 기준 이렇게 됩니다. 아하, 그러면 어디에서는 건축법에서는 한 층의 높이를 얼마로 본다? 4m를 본다. 그러면 30층만 외우고 있으면 높이는 43, 12, 120이 바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뒤에를 외우지 않더라도 앞에만 외워도 이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죠? 아, 그래서 고3 기억하셔야 돼요. 고3 이거도 28에 31이 두 번 나왔어요. 그래서 고3 그래서 30층 이상이거나 120m 이상 되는 거 둘 중에 하나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게 뭐예요? 초고층 건물. 그럼 초고층 건물, 고층이 있고 초고층이 있는데 초고층 건물은 그럼 몇 층 이상이냐? 이거 어떻게 읽어요? 초고층이죠. 그래서 뭐가 된 거예요? 야, 이 몇 층부터 할까 하다가 50층이구나. 그래서 50층 이상을 초고층 건축물이라고 그래요. 그럼 한 층의 높이가 얼마예요? 4m. 그럼 5, 4, 20, 200이 되는 거죠. 아, 그런 거구나. 그렇게 구별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고3이고 50층 이상이거나 200m 이상. 됐나요?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된다는 거.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건축법에는 이게 용어도 그렇고 암기해야 될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기억에 남지 않으면 자꾸 잊어버리게 되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 D급 보시면 다중형 건축물 되게 많이 나왔어요. 밑에 보시면 넘기지 마시고 다중형 건축물 보시면 26회, 29회 나왔는데 물론 그 전에도 나왔고요. 이게 다중이용이죠. 다중이란 건 뭐예요? 불특정 다수, 많은 사람이 불특정 다수의 많은 사람이 뭐 한다는 얘기예요? 이용하는 건축물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뭐가 문제가 돼요? 안전. 이 안전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피난. 그래서 여러분들 코로나 시대에 항상 얘기하는 게 이런 얘기 하잖아요. 다중이용 건축물을 출입할 때는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 다중이용 건축물이 뭔지 모르면 맨날 듣긴 듣는데 다중이용 건축물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중이용 건축물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중이 뭐하다? 이용한다. 그럼 사람이 많이 들어가는 곳일 거예요. 일단 어떻든. 그런 용도 중에 찾으시면 돼요. 근데 뭐라고 돼 있냐면 지금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이게 여러분들은 박스는 보는데 박스 위를 안 봐요. 자꾸. 박스는 보는데 박스 위를 안 본다고. 무슨 얘기냐면 제가 전에 수업할 때 어떤 얘기는 도시개발법에서 도시개발법 구역 지정이 있었죠. 구역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 기억나세요? 뭐 지금 잊어버렸겠죠. 구역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 구역 지정 해제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였던 거 기억나세요? 뭐 또 3년은 기억나죠. 3년이 되는 그날이에요, 다음 날이에요. 다음 날이죠. 근데 기초서에 보면 박스가 이렇게 있어요. 박스가 있고
여기에는 다음 날이 없어요. 3년이라고 적혀 있어. 그러니까 뭐냐면 선생님 분명히 수업 시간이 다음 날이라고 했는데 박스에 다음 날이 없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다음 날 어디냐? 위에 있어요. 위에. 아래 박스에 나오는 기준값에 다음 날 해제된다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이것만 보고 이걸 안 본다고 이거를. 왜냐? 여기도 다음 날이고 여기도 다음 날이면 두 개가 다음 날이잖아요. 법조무리한 게 그런 거라고요. 각각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아니고 위에 타이틀을 들고 밑에 있는 세부적인 항목들은 통틀어 가지고 다음 날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아시겠죠? 근데 자꾸 여러분들은 이것만 본다고. 이걸 안 보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다중이용 건축물은 박스만 봐요, 그냥. 이게 다중이용 건축물인갑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근데 분명히 박스 위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뭐라 부른다? 다중이용 건축물. 이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넘겨서 보니까 A하고 뭐가 나와요? 그럼요. A하고 B가 나오는 거예요. A하고 B가. 그럼 무슨 얘기냐면 A, B 둘 다 만족해야 돼요? 아니. A나 B 둘 중에 어느 하나만 만족해도 뭐가 되는 거예요? 다중이용 건축물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A 부분 보니까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다음에 어느 하나의 용도 밑에 보니까 용도는 숙박시설 중에 뭐죠? 관광 숙박시설이네. 사람이 많이 들어가는 곳이구나. 그 다음 또 보니까 판매시설, 우리 백화점 이런 곳이에요. 불특정 다수 사람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문화 및 집회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사람들 되게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어디예요? 종교시설. 그리고 의료시설 중에 어디예요? 특히 종합병원, 개인 병원 말고 종합병원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운수시설 중에 여객용 시설은 사람들 엄청 많이 들어와요. 배 타고 막 이렇게 하려면. 그러니까 다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는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문화 및 집회시설 중에서 누군 뺀대요? 동물원하고 식물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동물원하고 식물원은 문화 및 집회시설에는 속하는 거죠. 다 보세요. 동물원하고 식물원이 문화 및 집회시설에 속할까요? 안 속할까요? 종류에. 속하니까 제외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 안 들어가면 왜 제외한다고 그러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화 및 집회시설 중에서 다 해당되는데 동물원하고 식물원은 제외하겠다는 얘기예요. 다중이용 건축물로. 왜요? 제가 아까 뭐라 했냐면 불특정 다수 사람들이 있을 때 안전 때문에 얘기한다고 그랬죠. 혹시 동물원이 3층, 4층짜리 보셨어요? 없어요. 그게 다 뭐예요? 평지 1층이지. 식물원도 그렇고 1층이에요 이게. 그럼 사람들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많이 가더라도 이게 안전에 문제가 크게 없다고. 나가면 되니까. 근데 위에 올라가게 되고 사람들이 있으면 이제 내려오고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동물원과 식물원은 평지에 있고 1층이기 때문에 그럼 그거는 크게 문제 없다 하고 다중이용 건축물을 보지 않는 거예요. 단지 위험한 건 뭐가 위험한 거예요? 사자가 위험한 거지, 그렇죠? 네. 혹시 물리지 않을까? 그게 위험한 거지. 다른 건 위험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외되는 거예요. 그런 거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이 중에 어느 하나이면서 용도가 이 중에 어느 하나이면서 바닥 면적 합계. 바닥 면적 합계가 뭐냐면 바닥을 다 합친 거. 그 면적이 얼마란 얘기예요? 5천 이상 돼야 돼요. 이 두 개는 엔드 조건이에요. 반드시 이 용도 중에 어느 하나인 시설이 돼야 되고 그리고 그 면적이 얼마? 시설의 면적이 5천 이상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뭐가 되는 거예요? 다중이용 건축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거구나. 그런데 만약에 동물원과 식물원이 5천 제곱미터 바닥 면적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이 된다. 그래도 그건 다중이용 건축물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 외 문화 및 집회시설은 다 들어가지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 이건 둘 다 만족해야 되는 거 맞죠? 근데 B에 보니까 뭐가 나와요? 16층 이상이에요. 16층 이상. 그러면 이 얘기 옆에 16층 이상 옆에 혹시 무슨 용도의 시설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혹시 바닥 면적 얘기 있어요? 그럼 그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그냥 16층 이상이면 그 용도가 뭐가 되든 간에 16층 이상이면 무조건 뭐가 되는 거예요? 다중이용 건축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 두 개 중에 어느 하나인 경우를 모르면 여러분들이 뭐냐면 여기 있는 시설이 있죠. 이거이면서 16층 이상이야 되는 줄 알아요.
아니라고요. 이 둘 중에 어떤 것만 돼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다중형 건축물이 아닌 것은 하고 시험 문제 물어봐요. 그러면 뭐부터 먼저 찾아야 돼요? 그럼요. 16층. 용도가 뭐든 간에 면적이 뭐든 간에 다 필요 없어요. 16층 이상이면 무조건 다중형 건축물이에요. 그거부터 먼저 찾는 게 포인트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만족되면 그 다음부터 이제 다른 것들 보는 거예요. 그럼 답은 일단은 다중형 건축물인 것을 물어보면 이게 답인 거예요, 무조건. 그런데 만약 16층 이상인 부분이 없다? 그러면 그때는 위에 걸 찾아야죠, 이제. 그렇게 찾는 겁니다. 먼저 뭐 찾아야 돼요? 5천 이상부터 찾아야죠. 5천 되는지. 왜? 아무리 용도가 이렇게 되더라도 바닥 면적 합계가 뭐가 안 되면 5천이 안 되면 다중형 건축물 아닌 거예요. 이게 답을 찾는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제일 먼저 B를 찾고 B가 없다. 그러면 뭘 찾는 거예요? A 중에서 5천 이상을 찾는 거예요. 이게 문제를 찾는 방법이 다 읽는 게 아니고 문제를 찾는 포인트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찾는 겁니다. 됐나요? 예, 그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러면 이거는 해당되는 용도 시설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죠. 이 용도 시설 알아야 돼요. 왜? 이 용도가 시험 문제 나오니까. 이것까지 알아야 돼요. 그리고 바닥 면적도 알고 이 층수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안 그러면 이거 못 맞춥니다. 또 시험 자주 나오기 때문에 꼭 보셔야 돼요. 됐나요? 예. 지나가다 보면 여러분 다중형 건축물 많이 보시죠? 많이 보실 거예요. 그러면 그 정도 보면 여러분들 딱 이게 다중형 건축물이다. 그런 것들 딱 기억해 내셔야 돼요. 지나가다 보면 건축법에서는 우리가 주로 많이 보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 실생활 중에 법을 적용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서울시에서 다중형 건축물의 대표적인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건축물이. 혹시 아세요? 어디 있는지? 서울시에 딱 그 다중형 건축물의 대표적인 거. 간판문 자체에 딱 이름을 명시를 해놓은 게 있거든요. 혹시 저기 종로 쪽에 가보면 되게 16층 이상 되고 하는 건물 혹시 TV에서 들어보셨어요? 뭐라 되냐면 간판문이 뭐라 되냐면 종종여객이라고. 간판문 자체가 종종여객이라고 적혀 있어요. 간판문에. 이게 서울시에서 얘기하는 그 다중형 건축물. 여기 어떻게 가면 되냐면 5016번 타면 돼요. 여기서 5016번 타면 이 간판문이 종종여객이랑 갈 수 있어요. 거의 종점이에요, 종점. 가면 볼 수 있어요. 이게 서울시의 대표적인 다중형 건축물이에요. 되나요? 자, 관이 뭐예요? 관광 숙박시설, 관광 휴게시설 아니에요. 관광 숙박시설. 판이 뭐예요? 판매시설. 문이 뭐예요? 문화 및 집회시설. 그 다음에 종원, 종교시설. 그 다음 종원, 종합의료원. 그죠? 종합병원. 그 다음에 여객은요? 여객룩시설. 그리고 바닥면적 합계가 얼마? 5,000제곱미터 이상 돼야 돼요. 아니면 몇 층? 16층 이상 돼야 돼요.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어려운 걸 다 외우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실 게 다중형 건축물은 서울시에 있는 대표적인 게 바로 뭐다? 간판문이 뭘로 돼 있다? 종종여객으로 돼 있다. 몇 번 타고 가면 돼요? 5016번 타고 가면 돼요. 그렇죠? 또 이거 찾지 말고요. 또 인터넷에 5016번 있는지 찾지 말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죠. 됐나요?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특수구조 건축물 나오는데 이 특수구조 건축물은 크게 지금은 안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설명해 드렸어요. 오케이. 그럼 첫 시간에는 이렇게 조금 설명을 해 드렸고요. 자, 그러면 첫 시간에 좀 했던 것 중에서 기억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까 주요 구조부는 뭐 보내주게요? 바지 보내주기. 대신에 최하층 바닥은 주요 구조부가 아니고 작은보도 아니라는 거. 되죠? 그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고층 건물은 고3 초고층은 뭐죠? 50층 이상. 그죠?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다중형 건축물 어디 가면 돼요? 그렇죠. 간판문이 종종여객 몇 번 타고 가야 돼요? 5016번 타고 가면 돼요. 됐죠?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조금 쉬었다가 그 뒷부분 들어가죠. 공인중개사 합격! 에듀윌 합격 패스! 에듀윌 공인중개사 합격은 에듀윌 합격 패스 학계론 도민법도 에듀윌 합격 패스 중개사법 공시법도 에듀윌 합격 후 공법사법